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에 이어 남양주시 등을 돌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앞서 오전에는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주말 사이 충청권을 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옵니다. 김 후보는 경기 안성과 평택 유세를 마친 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이어 경기 오산과 용인에서 유세한 뒤 저녁엔 서울 도봉과 노원, 강북 등 서울 내 국민의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을 공략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확장 재정을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도 거듭 거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후에 방송 인터뷰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선 당일에 사용될 투표용지 인쇄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대선 선상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대해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이번 대선 선상투표의 대상입니다. 선상투표자는 선박투표소에서 입회인 참관 아래 투표하고 투표지는 기표 부분이 봉합된 실드 팩스로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와 커피 원가 120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을 놓고 정치권에서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장에서 해당 사업을 치적으로 언급한 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따져 묻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한 건데 민주당은 발언 왜곡이라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시흥 유세장에서 거북섬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꺼내들며 도지사 시절 자신의 능력을 부각했습니다. 시정이든 국정이든 나라 살림에 애정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는 웨이브파크를 자랑 삼았다며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실률 87%인 거북섬의 비극이 대한민국 비극으로 귀결될 거라거나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 실패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지 고민 없이 정치 공세 도구로만 이용했다며 시흥 시민의 재건 노력에 재를 뿌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거북섬 사업 자체는 옛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일인데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자랑한 것처럼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이준석 후보 등 고발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북섬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발언 하나하나를 공격 소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이에 맞서 적극 반박에 나선 민주당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전국의 법원 대표들이 모여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같은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입니다. 이 밖에도 만약에 현장에서 제한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안건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한동안 잠잠하다 했습니다. 계속 조용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이번에는 수입 스마트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와의 협상에선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또 관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네.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됐습니다. 네. 한미 관세 실무협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지금까지 뭐 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네. 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무역 과정에서 직접 그 과세를 세금을 부과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세라고 본다면은 이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무역을 좀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나 정책들을 들어가지고 예. 이 좀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갖고 가는 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생 그 검역 조건 있잖아요. 이것 예. 때문에 30개월 그 미만의 소고기 그 수입 제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 절차 뭐 이런 거를 들어서 구글 뭐 우리 지도 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반출을 제한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사실 비관세 장벽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 미국 무역 대표부인 USTR이 지난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관세 그 우리 실무 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예. 해소해주기를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그 미국의 3월에 그 미국의 그 무역 장벽 보고서라고 나오는데요. 네.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죠.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문제 삼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예. 수입 제한이라든가 수입차의 배출가스 규제 그리고 또 이제 뭐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그 제약 조건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비과세 장벽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걸 이제 굉장히 왜 이걸 갑자기 또 문제를 삼냐라고 한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이게 우리가 FTA를 지금 하고 있으면은 이제 네네네. 과세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로인 상태여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미국 기업들이 좀 불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줄라이 그 패키지를 네. 앞두고 있잖아요. 네. 7월 9일 예정인데 7월 8일까지 이거를 지금 이제 패키지를 본인들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관세를 낮추려면은 한국도 시장을 더 개방해야 된다는 그러한 뭐 기본적인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비관세 장벽 외에도 소고기 시장 외에도 뭐 쌀 수입 문제라든지 약값을 약값 인상에 대한 그 언급했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당연하죠. 예상하세요? 지금 뭐 우리 어떻게 보면은 경제, 식품, 보건, 그다음에 안보, 기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근데 문제는 이 사안들이 그 우리가 한도 부처가 지금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일부는 이제 국내의 정치 안보 이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사실상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지금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측이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방위비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의 LNG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거랑 연결해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시간 제약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줄라이 패키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선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 정부가 출범 이후에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바로 예.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만큼 빨리 이제 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뭐 관세 좀 유예라든가 아니면 네. 단계적인 좀 협상 쪽으로 가도록 실무에서 좀 협의를 좀 미리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는 거를 핑계로 삼아서 최대한 그쵸. 협상을 늦추는 전략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해외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서 네. 관세를 부과하겠다, 25% 부과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네. 당장 애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글로벌 IT 전자 업체들은 전부 다 예. 직격을 맞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전량을 사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요. 미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25% 관세가 일단 부과가 되면은 일단 생산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 비용이 결국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마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를 비미국 지역으로 갖고 있는 그 미국 기업들의 약점이 좀 드러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도 거의 스마트 주력이 네. 전부 다 베트남하고 인도에서 그렇죠. 지금 예.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주로 아시아권에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전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가 20%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수출 차질 시에 굉장히 경제에 오는 타격이 클 것이다. 삼성 전체의 이익에 오는 타격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 재배치나 공급망 재구성 등을 전략적으로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지금 상황에 입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아이폰이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중국에서 거의 90%,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불만이 큰 것 같은데 네. 미국으로 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렇게 아이폰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미국으로 그 예. 공장을 옮기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 굉장히 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타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빈약하고 또 네.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네, 굉장히 예. 큰 이슈입니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네. 자, 우리 경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발 관세 충격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네. 29일이죠. 오는 네. 29일에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네. 좀 암울한 전망이 담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내수 부진에 방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외, 네. 이제 트럼프발 그 대외 충격 위험까지 전부 다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보면은 올 1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죠. 기록을 했죠. 네. 거기에다가 민간 소비하고 투자까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설비 투자 부분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수요 회복이 좀 어렵지 않을까 내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네. 여전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트럼프식 고율 관세 압박이 좀 본격화되면서 대외 여건 악화가 겹칠 거고요. 특히 우리가 볼 때 그 주력 수출 산업이 자동차, 기계,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구조적인 리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세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경기 하방 압력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국은행 이전에 지금 KDI부터 시작해서 국내 연구기관들이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전부 다 낮추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문가 다수도 하느니 1% 전후나 아니면 0%대로 수정 전망을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29일 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이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29일에 이 경제 전망 발표하기에 앞서서 네.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면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9일 날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한다. 예.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발표를 하는 상황이면 아마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게 지난 금리 동결을 한번 보면요. 이유 자체가 그 환율이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했고 그때 환율이 거의 1,500원대로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예. 지금은 1,300원대로 떨어졌고 네. 또 물가 부분도 인플레이션 부분도 한국은행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수준 근처에 지금 가 있고 부동산 2% 시장도 주변쯤이죠. 네. 예. 그래서 또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4월에 금통위원 6명이 그 3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도 사실 이달 초에 금리를 충분히 낮출 여력이 있다라고 멘트를 시장에다 던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부 다 금리 인하 전망에 좀 유력하게 힘을 좀 싣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준금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은행들의 또 예적금 금리일 텐데 네.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 보니까 그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요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네. 만약에 우리가 전망했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이번에 네. 또 예적금 금리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는 더 떨어질 겁니까? 가능성도 있고 일단 현재 지금 3년 만기 예금 금리가 거의 1%대로 지금 다 주요 예. 시중은행들이 상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물가 있고요. 상승률보다도 안 되네요. 네, 실질 예.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위험이 좀 있지만 그 예. 수익률을 조금 더 주는 그러한 상품으로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는. 주식이나 코인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그 투자 대기성 자금 성격을 보고 있는 게 요구불 예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새에 주요 은행들의 5대 우리 은행들의 요구불 예금이 거의 한 20조 원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예. 그다음에 정기예금 잔액도 4조 원 정도 넘게 줄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돈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시장이나 아니면 위험이 있는 상품 시장으로 옮겨갔냐라고 이제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겨진 원화 예치금이 지난해 말에 보면 1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예. 전보다 약 104% 2배 이상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평균 거래 대금도 지금 지난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거의 22%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부르는 CMA 계좌에도 지금 잔고가 90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머니무브 현상이 좀 우리가 볼 수 있다.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라고 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니무브 얘기했으니까요. 네. 뉴욕 증시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는 뉴욕 증시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네. 주목할 만한 지표나 일정 어떤 게 그래도 있습니까? 일단은 PC 이게 물가지수 발표가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 소비 지출 PC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도 발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도 지금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얼 데이라서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고요. 예. 화요일에 FOMC 회의록이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FOMC에서 그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좀 관심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화요일 날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슈가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시장의 예측치보다 좀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페드가 금리 인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외국인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앞뒤로 완전히 찌그러진 검은색 승용차가 견인차로 옮겨집니다. 1톤 트럭과 다른 차량 2대도 유리창과 범퍼 등 곳곳이 부서진 모습입니다.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넉 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아반떼 차량이 앞서 주행하던 포트 화물 차량을 부딪혔고 화물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60대 남성 화물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건물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가까이선 시뻘건 불길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익산시 함라면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숲이라는 거고 한 명만 완전히 됐어요. 외국인 직원 등 안에 있던 6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50대 태국인 1명은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연기가 일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 있는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난 모습입니다. 한때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6시간 반 만인 어젯밤 9시 반쯤 겨우 모든 불을 껐습니다. 창고 관계자인 80대 남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 주말에 러시아가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퍼부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의 침묵이 푸틴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공습으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은 우크라이나 30여 개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하룻밤새 폐허로 변한 마을. 다시 삶을 이어가기 위해 주민들은 잔해 속에 남은 물건들을 힘겹게 챙깁니다.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Дві будівлі повністю знесені. І сестра з чоловіком в реанімації. Нехай світ трохи проснеться, подивиться. Ну скільки ж можна бомбити цих дітей? Ну йолки-палки. Лягаємо спати і не знаємо, що ранком нас чека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침묵은 푸틴을 부추길 뿐이라며 보다 강력한 대러 제재를 결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도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1977년 채택된 제네바 평화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피해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16일 합의에 따라 각각 1,0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포로 교환 마지막 날 벌어진 공습으로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라는 뜻이 무색해졌습니다. Так би всіх би хлопців повернули. Кому сказали безвісті пропавши. Хай би всі приїхали. Коженька розпорядився так.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긴 통화에도 휴전을 설득하지 못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극적인 제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게 인종청소, 전쟁 범죄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범죄일까요? 이스라엘의 극단적이고 무차별적인 봉쇄 작전으로 생쥐옥이 된 가자 지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공습까지 더해져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유투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의 구호 트럭이 시가지로 진입하자 순식간에 가자지구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굶주린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트럭에 매달리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3월 초부터 가자지구를 다시 봉쇄한 이스라엘은 최근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 부어품의 반입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어서 대다수 주민은 여전히 생지옥과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틀 전 4살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지는 등 아사자만 60명에 육박한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Almost 400 trucks were cleared for entry to Gaza through the Kerem Shalom crossing. But supplies from only 115 trucks have been able to be collected. 대규모 군사작전에 따른 민간인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의사자녀 9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어졌고 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 적십자 직원 2명도 숨졌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자 유럽에서도 강경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했고 유럽연합은 기존의 협력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의 스페인은 아랍 국가들과 회의를 열고 직접적인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Todos tenemos que poner en marcha un embargo de armas. No puede haber venta de armamentos a Israel. 여기에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침공의 연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전국의 법원 대표들이 모여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도 진행되는데요. 대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뭐 하는 곳이냐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네,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의 회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 행정 관련해서 현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판사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법원 65곳 대표 126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 5분의 1 이상이 이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개의를 요구했을 때 개최가 가능한 사안이고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관행이 문제가 되었던 때에 처음으로 소집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상설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00명이 넘는 법관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짚어보기 이전에 대체 이 회의가 왜 열렸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리는 건 임시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소집이 되는 그 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인데 처음에 그 요구의 시작이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해당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전과 다르게 좀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대선 이전에 이 부분이 선고가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물려서 어떤 법관의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내용이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이 판사협의체가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는 논의의 시작이 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오늘 개최될 이 법관 대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안건들, 특히 이번에는 2가지 안건이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2번째로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 것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런 안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계기가 된 셈인데 결론을 낼 가능성 있을까요?
어찌 보자면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개최 자체도 좀 아직까지로서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의 1 이상이 이런 안건을 가지고 열어달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집은 되었지만 실제로 이 회의가 열리려면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려면 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이것에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안건을 보자면 어찌 보자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가치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어떤 사법의 신뢰성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건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느껴지는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제시가 되고 어떤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소집이 됐긴 했지만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치만 놓고 보자면 소집에 반대했던 인원이 그 숫자적으로는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 어떤 메시지 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직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의견이 제시되기보다는 특히 어떤 특정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관들이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열립니다. 경찰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는데 검찰도 이걸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이 비화폰과 관련된 이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서 압수 영장도 이제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지만 당시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는 이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경호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없어서 결국 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경찰에서 해당 서버를 압수해서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물리적인 압수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경찰에서는 확보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혐의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이 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경호처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 영장 집행을 막았는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서 역시 이 해당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고 영장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서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해당 서버는 이틀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고 있었지만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의 그런 자료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위해서 경찰에서 확보한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내란죄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법원에다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압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 그 영장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화폰 서버 이거를 확보를 한 게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확보를 못했던 자료이나 이 비화폰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령관 등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통화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언제 어떤 시점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검찰에서도 이 비어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불발이 됐던 상황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가 있었고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헌법재판에서부터 지금 형사재판에서까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에 누구에게 통화를 시도했다는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도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미 이 비화폰에 대한 서버 확보 없이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증거 얘기를 해봤으니까 증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에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이미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은 실질적으로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국회에 투입이 되었고 계엄군을 지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어떤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봉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만약 오늘 진행될 이 5차 공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 실질적으로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국회에 대한 봉쇄가 있었다. 라는 부분의 증언이 네. 이어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유사한 그런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신빙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 이후로는 직접 발언을 좀 삼가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도 조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이 왜 이렇게 잦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흉기에 찔리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휘부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흉기 난동 사건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요. 흉기 난동 피해를 입는 그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진압에 나서는 이 경찰관, 일선 경찰관들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주에는요. 파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범인이 휘두른 이 흉기에 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지휘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착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비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이 방검복 같은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이것을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경찰관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습격을 당한 경찰관이 있는데 지금 매뉴얼을 따지면서 이 매뉴얼 책자를 들이밀면서 잘잘못을 다투는 것이냐. 또 이런 책임을 좀 지휘부에서 회피하는 듯한 발언들이 크게 도마에 올랐거든요. 이제 경찰청은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는 취지로 밝히기는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곳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 이제 경찰관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요.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흉기로서 위협을 할 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이 흉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안전도 답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매뉴얼이라던가 아니면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어떤 무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는 물리력을 사용하고 이 물리력을 사용했을 때 이후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강력하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력 사용이 너무 과하다면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도 지금으로서는 꺼려지는 이런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네요.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주말과 휴일은 모처럼 더위가 주춤하고 다시 봄 날씨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번 주는 5월의 끝자락답게 점차 계절이 여름으로 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4도 안팎으로 아직까지는 선선한 정도인데요. 이 낮부터는 26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후로는 날이 계속 더워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하루하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주 후반에는 서울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점차 여름으로 바뀌는 데다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전북에는 약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4.1도, 대전 14.7도로 이맘때 아침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가 모두 26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에는 더운 느낌이 들겠고요. 강한 햇볕의 자외선 지수도 전국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비 소식이 잦았던 지난주를 뒤로하고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해서 출근하신다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5월 2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